한 사람은요, 죽고 나서 17년이 지났는데 두 번째로 죽었습니다. 무덤이 파헤쳐졌고 시신의 목이 잘려 거리에 내걸렸어요. 다른 한 사람은요, 죽고 나서 241년이 지나서야 두 번째로 살아났습니다. 빼앗긴 왕이라는 이름을 두세기 반 만에 되찾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12살 어린 왕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38 먹은 빈 궁궐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5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한 사람은 활줄에 목이 졸려 숨을 거뒀고 한 사람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땅을 단 한 번의 쿠데타로 손에 쥐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시작한 사람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거예요. 도대체 이 뒤바뀜이요?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70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요. 두 사람의 무덤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한쪽에는 매년 11만 명이 찾아와 꽃을 놓고요. 한쪽은 고속도로 옆에 조용히 누워 있어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요. 여러분 앞에 이런 질문 하나가 남아있을 거예요. 이긴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걸 정말 이겼다고 부를 수 있을까? 이 이야기 말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조선 500년을 통틀어서 단 한 사람만 가졌던 기록, 240년 동안 시신조차 묻힐 수 없었던 한 소년, 그리고 삼족이 멸한다는 위협 앞에서 단 하룻밤 만에 운명을 결정한 이름 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까지요. 이야기를 듣다가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이 멈칫하신다면요. 바로 그때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을 다시 꺼내는 일은요. 결국 그 한 번의 클릭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누른 그 한 번이요. 570년 전 누군가의 이름을 한 번 더 살리는 일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1452년 경복궁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1441년 7월 23일이에요. 경복궁 자선당이라는 곳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세자였던 문종, 어머니는 세자빈 권씨였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요. 어머니 권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산후열이었어요. 23, 그 한창인 나이였어요. 아기는요, 이 세상에 나온 지 하루 만에 어머니 얼굴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세종의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가요, 직접 젖을 물려서 이 아이를 키웠다고 해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이 아이의 비극은요, 어머니를 잃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어린 왕이 즉위하면 대왕대비나 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성종도 그랬고, 명종도 그랬고, 순조도 그랬어요. 그런데 단종한테는요,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할머니 소원왕후는 세종보다도 먼저 떠나셨어요.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이 태어난 다음 날 숨졌어요. 아버지 문종마저 즉위 2년 만에 병으로 쓰러지셨어요. 조선 법도에서 수렴청정은 정실 왕비만이 할 수 있었으니까요.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가 아무리 단종을 아꼈다 한들 그 제도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혜빈 양씨조차 말이에요. 훗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하고 나서 아들들과 함께 유배되었다가 결국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단종을 젖먹여 키운 사람의 마지막이요. 이러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요. 부모도 안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계신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라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회의실에 들어가면 수십 년 경력의 어른들이 쭉 앉아 있고 그 뒤에는 야심 가득한 삼촌들이 서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조차요. 가늠이 안 되는 나이잖아요. 문종은요,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죽기 전에 영의정 황보인하고 좌의정 김종서한테요. 왕세손을 부탁한다고 유언을 남깁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종 직전에 김종서한테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돌아오라는 명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두 명의 왕이 연달아서 같은 부탁을 했다는 건요. 그만큼 이 아이의 앞날이 위태로웠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요. 왕자가 아니라 불안이었던 셈이에요.
이번에는요, 카메라를 다른 데로 한번 돌려볼게요. 단종이 궁궐에서 골룡포를 입고 있을 때 말이에요. 한 명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1415년이에요. 한 명에는 청주 한시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칠삭둥이였어요. 7달 만에 세상에 나온 아이는요, 사지하고 얼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이라면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몇 달 동안 집중 치료를 해야 겨우 살릴 수 있는 상태인데요. 그 시대에는 현대의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이 아이를 기르지 않으려고 했고요. 집안의 하녀가 솜으로 감싸서 정성껏 길렀다고 전해집니다. 기록을 보면요, 훗날에는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로 자랐다고 해요. 칠삭둥이라는 그 출발을 생각하면요, 그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겠죠. 명문가 출신이긴 했어도요, 부모를 일찍 잃고 종조부 한상덕에게 의탁해야 했어요. 한상덕은 어린 명예의 기상을 보고는 이 아이가 집안을 일으킬 거라고 했다는데요. 현실은 그 기대하고 한참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떨어졌어요. 38이 될 때까지요. 변변한 직업이 없었어요. 겨우 얻은 관직이 개성 경덕궁의 궁궐직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빈 건물 관리인 정도였죠. 그 자리에서조차 동료들한테 무시를 당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훗날 한명회가 출세하니까요. 그때 그를 무시했던 동료들이 두고두고 후회를 했고요. 이 일화에서 송도개원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하고 처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의 1452년을 한번 나란히 놓아볼게요. 같은 해예요. 단종은 12살에 왕이 됩니다. 같은 해에 한명회는요, 38배 겨우 말단직 하나를 얻어요. 한 사람은 가진 게 전부였고 한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출발선만 놓고 보면요, 이 두 사람의 미래는 이미 결정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남자한테 딱 하나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절친한 벗이요, 권람이었습니다. 권람도 명문가 출신이었는데요. 가정환경이 처참했어요. 아버지 권제가 술하고 기생에 빠져서 어머니하고 형제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요. 누이 한 명은 아버지를 말리다가 발에 차여 숨지기까지 했어요. 결국 어머니가 쫓겨나니까 권람도 집을 떠나서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던 두 사람이요. 전국을 떠돌면서 우정을 쌓아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1450년에요. 권람이 장원급제 후에 병서 교정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그 책임자가 바로 수양대군이었어요. 이 연결 말이에요. 이게 조선의 역사를 바꿉니다. 권람이 한명회를 수양대군한테 소개해줘요. 기록에 따르면요,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마치 오래된 벗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왕족이 무명의 궁궐직위를 그렇게 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수양대군은요, 한명회한테서 자기한테 없는 걸 받고요. 한명회는 수양대군한테서 자기가 평생 기다려온 걸 받던 거 아닐까요? 한쪽에는 왕자에 대한 야심은 있는데 실행할 책략이 없었고요. 한쪽에는 책략은 넘치는데 그걸 쏟아부을 주인이 없었던 거예요. 한명회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책략을 쏟아냈고요. 수양대군은 앞으로의 모든 은밀한 계획을 한명회한테 일임했습니다. 궁궐직위에서 쿠데타의 설계자로요. 이 변신이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울분하고 야심이요. 단 한 사람을 만나면서 한꺼번에 방향을 찾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입니다. 한양의 공기가 그날 밤 달라졌어요. 수양대군의 집에 무장한 사내들이 모여듭니다. 한명회가 충순이 시절부터 교류해온 무인 30여 명, 그리고 수양대군의 측근들. 횃불 아래에서 철갑 소리가 울리고 숨소리마저 죽인 사내들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김종서하고 황보인의 제거. 여기서 한번 의문이 들어요. 왜 하필 김종서를 가장 먼저 노렸을까요? 김종서는요, 세종하고 문종이 직접 지목한 고명 대신이었어요. 어린 단종의 방패였고요.
수양대군이 왕위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그때 사관의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백가는 의정부가 있는 것은 알았으나 임금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라고요. 물론 이 기록은 세조주기 후에 편찬된 거니까 승자의 시선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때 의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이 사실상 어린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었다는 정황 자체는요, 여러 기록에서 공통으로 확인이 됩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집으로 직접 향했어요. 단종의 교서를 가지고 왔다는 핑계로 문을 열게 했습니다. 김종서가 문을 여는 순간이에요. 수양대군 옆에 서 있던 무사양정이 철퇴를 내리쳤어요. 김종서의 나이가 그때 70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를요, 잠깐 되짚고 가야 합니다. 김종서는요, 세종의 명을 받아서 함경도 일대의 여진족을 물리치고 육진을 개척한 장수였어요. 조선의 북방 영토를 확정한 인물이고요. 문관이면서도 직접 국경에 나가서 군사를 지휘한 보기 드문 무골이었습니다. 세종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가 김종서를 얻은 것은 나라의 큰 행운이라고요. 그만큼 조선 초기 최고의 능신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집 마루에서 밤중 기습에 그렇게 쓰러진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수양대군의 무사들은요, 곧바로 황보인의 집으로, 이양의 집으로, 조국간의 집으로 흩어졌어요. 한밤중에 한양 곳곳에서 말발굽 소리하고 비명이 뒤섞였을 거예요.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모든 게 끝났어요. 한명회가 미리 짜놓은 목록 위의 이름들이요, 하나하나 지워진 밤이었어요. 이 밤 단 하나로요, 조선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계유정난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13살 왕의 방패가 하룻밤 만에 전부 부서진 사건.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 판의조사, 판병조사를 모두 겸임합니다. 인사권하고 군사권을 한 손에 쥔 거예요. 한명회를 포함해서 43명이 정난공신에 봉해졌고요. 한명회는 그 중에서 1등이었어요. 정난공신 1등에게는요, 토지 200결, 노비 25명, 호위병 10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거사 직전까지도 수양대군 측근들 사이에서조차 망설이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명회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집 지을 때요, 길 가는 사람들 말을 다 들으면 3년이 지나도 완성이 안 됩니다. 계획은 이미 정해졌으니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공께서 먼저 나서십시오. 그러면 공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요. 주저하는 사람들의 등을 떠밀 수 있는 사람이요. 어쩌면 그게 한명회의 진짜 재능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럼 단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유정난 직후예요. 단종이 경복궁 자미당 난간에 서서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종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에 대한 사랑이 어찌 적겠는가? 라고요. 시종들이 모두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미당은요, 세종이 말년에 거처하던 곳이었어요. 13살 소년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방에 서서 할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이 장면에 대해서는요, 더 말을 붙이지 않을게요. 1455년 윤유월 11일,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15살이었어요. 양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거기에 선택지라는 게 있었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조선의 옥새는요, 가로 세로 약 10cm 금으로 만들어진 물건이었어요. 손에 올리면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을 겁니다. 15살의 손에서 그 무게가 빠져나가는 순간 왕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함께 빠져나간 거예요. 옥새를 넘기고 난 뒤에 단종은요, 창덕궁 안에 작은 정각으로 옮겨졌어요. 상황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어도요, 그 정각의 문은 사실상 바깥에서 잠겨 있었던 거나 다름없었어요. 왕이었던 소년이요, 상황이라는 이름의 유폐자가 된 거예요. 1452년 12살의 즉위, 1453년 13살에 삼촌의 쿠데타를 목격, 1455년 15살에 왕위를 빼앗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이 소년이 왕으로서 자유롭게 결정을 내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단종이 하나씩 잃어가던 것들은요. 정확히 한 사람한테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 명에는 정난 공신에 이어서 좌익 공신 1등에 다시 올라요. 공신에 2번 이름을 올린 것도 드문 일인데요. 이 사람은 결국 4번 올랐고요. 4번 모두 1등이었어요. 정난 공신, 좌익 공신, 익대 공신, 좌리 공신이요. 조선 500년을 통틀어서요. 공신 1등을 4번 받은 사람은 한 명의 한 사람뿐이에요. 여기다가 더해서요. 한 명의 셋째 딸은 예종의 왕비 장순 왕후가 되고요. 넷째 딸은 성종의 왕비 공의 왕후가 됩니다. 신하의 딸 2명이 각각 다른 왕의 왕비가 된 경우는요. 조선 전체를 뒤져봐도 한 명의 외에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2딸의 이후 삶을 보면요. 묘한 점이 있어요. 장순 왕후는 예종이 세자 시절에 인성대군을 낳았는데요. 아이도 일찍 죽고 본인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공의 왕후도 자녀를 두지 못한 채로요. 24세 사망해요. 권력의 정점에서 왕실에 보낸 2딸이요. 모두 요절한 거예요. 흥미로운 게요. 왕가가 아니라 사가로 시집간 한 명의 다른 딸들은 자녀를 잘 낳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후대 사람들은 이걸 두고요. 단종을 해친 대가가 딸들한테까지 미친 거다. 이런 이야기를 돌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야사에 가까운 해석이지요. 인과관계가 증명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때 사람들이 한 명의 영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긴 하죠. 한 명의 혼맥은요. 딸들한테만 그치지 않았어요. 절친 신숙주의 아들한테는 자기 딸을, 권람의 여동생한테는 자기 남동생 한명진을 배필로 보냈습니다. 영의정 신숙주, 좌의정 권람, 그리고 우의정 한명회, 조선 조정의 정승셋이요. 모두 혼인으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요. 한명회한테 권력이라는 건 직함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그물의 한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놓는데 천재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계유정난의 명분은요. 신하들이 왕권을 침탈했으니 바로잡겠다 이거였어요. 김종서하고 황보인이 너무 강해져서 왕이 허수아비가 됐다. 그러니까 왕실의 어른인 수양대군이 나서서 정리하는 거다. 이게 그 정변의 공식 논리였어요. 그런데 정변이 성공한 다음에 벌어진 현실은요. 어떤가요? 한명회라는 신하가 2딸을 왕비로 들이고요. 공신 4번의 영의정까지 올라서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신하의 권력이 문제라고 일으킨 정변이요. 또 다른 신하의 초거대 권력을 만들어낸 셈이에요. 이 구조적 모순을 한명의 자신은요. 의식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의식할 필요조차 못 느꼈을까요? 그러는 사이에요. 1456년 여름이 옵니다. 단종을 왕위에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요. 수면 위로 떠올라요.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훗날 사육신이라고 불리게 될 6사람이었어요. 계획은 이랬어요. 세조가 상황 단종하고 함께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가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이 국왕 호위인 별운검으로 선발되어 있었고요. 유흥부하고 함께 연회장에서 세조하고 핵심 인사들을 한꺼번에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명회가요. 장소가 좁으니까 별운검을 들이지 말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게 낌새를 눈치챈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행정 판단이었는지는요. 지금까지도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 한마디가 거사의 타이밍을 뒤흔들었다는 거예요. 별운검이 빠지니까 사육신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원래 계획대로 가자는 쪽과 세자하고 나머지 인물들까지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쪽이 부딪힌 거예요. 거사가 연기되니까 균열이 깊어지고요. 불안감을 느낀 김질이 결국 장인 정창손한테 모의 사실을 실토합니다. 정창손은 곧바로 세조한테 보고했고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성산문은 체포되고 나서 국문 과정에서요. 세조를 전하가 아니라 날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나의 임금은 따로 있다. 이 한마디만 남기고 6사람은 능지처참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사육시는 정말 단종만을 위한 거였을까요? 물론 단종에 대한 충성이 핵심 동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사건은요. 충이라는 가치의 정의 자체를 묻는 사건이기도 했어요. 세조한테 충성하는 게 충인가? 단종한테 충성하는 게 충인가? 정통 왕위 계승을 지키는 게 의인가? 현실 권력에 복종하는 게 의인가? 이 질문은 그 뒤로 조선 500년 내내요. 사림들 사이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육신의 거사가 단종의 운명에 가져온 결과는요. 분명했어요. 복위운동이 단종을 구하려고 한 거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단종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만 거예요. 세조는 상황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키고요.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1457년 6월 단종이 영월 서강의 청령포에 도착합니다. 청령포라는 곳이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한 면은 절벽이에요.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지형이에요. 유배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요. 물하고 바위로 만들어진 천연 감옥이었던 거예요. 16살 소년이 궁궐에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요. 길 위에서 어떤 풍경을 봤을까요? 한양에서 영월까지요. 지금 차로 가면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때는 며칠이었을 거예요. 매일 걷고 또 걸으면서요. 발밑으로 지나가는 그 흙길이 곧 자기의 남은 생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비가 많이 오면요. 물이 불어서 배도 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단종은 완전히 고립이 되었던 거예요. 1457년 여름에 실제로 큰 홍수가 나서 청령포 일대가 잠겼고요. 그제서야 단종은 관풍원으로 옮겨집니다. 관풍원은요. 원래 영월부의 동원으로 지방관이 업무를 보던 곳이었어요.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지방 관아의 사무실 한 칸에서 남은 날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관풍원은 지금도 영월에 남아 있어요. 매표소를 지나면 작은 마당이 나오는데요. 그 마당에 단종이 앉아서 달을 보면서 시를 읊었다는 자리가 있어요. 영월에는요. 자규르라는 누각도 남아 있습니다. 단종이 이 누각에 올라가서 밤마다 소쩍새 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지는 곳이에요. 자규, 그러니까 소쩍새는요. 총나라 왕의 넋이 변한 새다 라는 중국 고사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왕위를 잃고 쫓겨난 사람이 그 새 울음을 들으면서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장면이 되죠. 단종은 거기서 자규사라는 시를 남겼어요. 밤마다 우는 새소리를 들으면서요. 17살 소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같은 시기에요. 금성대군이 수능에서 단종 보기를 다시 한번 모의를 합니다. 수능부사 이보음하고 함께 영남의 선비들을 귀 앞에서 거사하려고 했는데요. 관노 한 명이 벽 뒤에서 그걸 엿듣고 경문을 훔쳐서 한양으로 달려갑니다. 기천 현감이 이 소식을 듣고요. 서너 필의 말을 번갈아 타면서 그 관노를 뒤쫓아서 경문을 빼앗아 먼저 서울에 도착해서 고변을 했어요. 금성대군하고 이보음은 처형됐고요. 영남의 선비들 중에서도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세조한테는요. 최종 결단의 명분을 줍니다. 보기 시도가 자꾸 반복되는 한 단종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이라는 논리였겠죠. 1457년 음력 10월 24일 의금부 도사가 사약을 들고 영월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사는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해요. 나장이 시각이 지체된다며 발을 동동 굴렀고 도사는 마지못해 마루에 엎드렸어요. 단종이 익성관하고 골룡포를 갖춰 입고 대청으로 나옵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니었지만 왕의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사약을 가져온 사람한테 까닭을 물었는데 도사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때 평소에 단종을 모시던 공생 하나가 자기가 그 일을 맡겠다고 나섰어요. 활줄 한 가닥으로 단종의 목을 졸랐습니다. 유시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였어요. 단종의 나이가
17이었어요. 기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공생은 9구멍에서 피를 쏟으면서 즉사했고요. 시녀하고 종자들 중에는 각 강에 몸을 던진 사람이 많아서 시체가 강을 가득 메웠다고 해요. 우레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에 나무가 뽑히고 검은 안개가 공중을 뒤덮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진무가 와서 단종의 시신을 밖에 버려두라고 명을 내립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이 한마디에 고을 수령도 종자들도 아무도 그 시신에 손을 대지 못했어요. 17살 소년의 몸이 빈들에 그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빼놓고는요, 단종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어뭉도라는 사람입니다. 영월군의 호장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지방 관아의 행정실무자 정도 되는 인물이에요. 왕족도 아니었고요. 고위 관료도 아니었고 이름 있는 선비도 아니었어요. 그냥 영월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행정 업무를 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뭉도는요, 관아 거리를 오가면서 통곡을 했고요. 관을 준비해서 장례를 치렀어요. 일가 친척들이 달려와서 만류를 합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명이 내려져 있었으니까요. 자기 한 목숨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형제의 목숨이 다 걸린 일이었어요. 어뭉도의 대답은 이거 하나였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내가 달게 여길 바이다. 이 한 문장이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 중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종의 시신은요. 영월군 북쪽 오리 떨어진 동을지의 동양 언덕에 묻혔어요. 이 무덤이요. 240년 뒤에 장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단종의 시신을 아무도 거두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정확히는 다릅니다. 거두지 않은 게 아니라요. 거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삼족을 멸하겠다는 위협 앞에서 어뭉도라는 이름 없는 한 사람만이 그 금지선을 넘은 거예요. 처벌을 각오하고 이 일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왕에 대한 충성이었을 수도 있고요. 단순히 사람으로서 참아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권력하고 공포 앞에서 양심을 선택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한명회한테 돌려볼게요. 단종이 영월에서 생을 마감한 1457년에요. 한명회는 이조판서로 승진해 있었어요. 처벌된 관료들의 재산하고 노비를 상으로 받아서 화려한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 뒤에 병조판서 겸 도채찰사로 임명되어서 북방 군무까지 통갈하게 됩니다. 세조의 신임은요, 거의 무제한이었어요. 의경세자가 사망하니까요. 해양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하기 위한 명나라 사신 업무도 한명회가 맡았고요. 한명회의 셋째 딸이 왕세자빈으로 간택되면서요. 그는 미래의 왕 장인까지 예약을 하게 됩니다. 1467년에는요. 이시해의 난이 터졌을 때 잠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해요. 이시해가 한명회하고 신숙주가 반란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요. 한명회는 의금부에 하옥됐어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기는 했지만요. 이 사건으로 한명회는 적개 공신 봉은에서 빠졌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도요. 소문 하나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명회는요. 다시 돌아옵니다. 예종 즉위 직후에 남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익대 공신 1등에 올라서 화려하게 복귀를 해요. 1469년이에요. 예종이 즉위 1년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왕위 계승이 급박하게 논의됐고요. 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의 두 아들이 후보에 올라와요. 장자인 월상군이 아니라요. 차남 자을상군이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자을상군의 부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한명회의 넷째 딸이었어요. 자을상군이요. 곧 성종이에요. 예종 승하 직후에 왕위 계승을 최종 결정한 사람은요. 대왕 대비 정희왕후였어요. 그런데 정희왕후 곁에서 이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 한명회였다. 이게 대부분의 기록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게 첫 번째 킹메이킹이었다면요.
자기 사위를 왕으로 만든 건 두 번째 킹메이킹이었던 셈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요. 자기 손으로 왕을 만들어낸 신하가 조선 역사에 또 있었을까요? 성종 즉위 당시 나이가 12살이었어요. 단종이 즉위했을 때하고 같은 나이입니다. 같은 12살, 같은 어린 왕이에요. 그런데 단종한테는 보호자가 없었고요. 성종한테는 할머니 정의왕후하고 장인 한명회가 있었어요. 이 차이가요.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였어요. 왕좌의 무게는 같았는데요. 그 아래 받침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운명을 갈랐던 거예요. 한명회의 권력은 여기서 절정에 다다릅니다. 좌리공신 1등에 봉해졌고요. 원상으로서 병조겸판서를 맡아서 군권까지 장악을 해요. 한강변에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짓습니다. 갈매기하고 벗한다. 이런 뜻의 이름이었어요. 명나라 사신이 풍광을 칭찬할 만큼 화려한 곳이었고요. 성종을 비롯해서 서거정, 김종직, 이왕, 정약용까지 후대 수많은 인물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압구정 관련 시가 수십 편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그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지금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있잖아요. 그 지명이 바로 여기서 왔어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 단지 안에요. 압구정 터라고 새긴 비석이 지금도 서 있어요. 580년 전 조선 최고 권력자의 별장 이름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의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요. 묘한 연결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권력에는 유효기간이 있었어요. 성종이 성년이 되고요.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니까 한명회의 처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명회는 수렴청정 종료에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이게 성종의 친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기고 말았어요. 유자강을 비롯한 대관들이 한명회를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고요. 결국 좌의정에서 면직이 됩니다. 압구정에서 있었던 일화가 있는데요. 이게 한명회 말년을 압축해서 보여줘요. 명나라 사신 접대를 위해서 궁중차의를 빌려달라고 성종한테 요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해요. 한명회가 화를 내면서 일어섰고요. 대관들이 임금을 우습게 여긴다며 탄핵을 합니다. 성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언제는 부인이 죽게 생겼는데도 굳이 명나라에 가더니 이번에는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안 간다고 한다 속셈이 훤하다라고요. 결국 직첩이 거두어졌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만든 사람한테 직첩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 한명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명회가 구축한 권력 구조가요. 결국 한명회 자신의 목을 조이기 시작한 거예요. 1487년이에요. 한명회는 73세로 사망합니다. 세조의 묘정에 배양되었고요. 시호는 충성스럽게 임금을 섬기고 보좌를 잘 마쳤다. 이런 뜻이었어요. 여기서 끝이었다면요. 한명회는 조선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생으로 기록되었을 거예요. 17년 뒤의 일만 아니었다면요. 1504년 연산군의 시대입니다. 갑자사화가 터졌어요. 연산군이요. 자기 어머니 패비 윤씨를 죽음으로 몰았던 관련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한명회는요. 패비 윤씨 패출에 참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죽은 지 17년이 지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산군은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을 내립니다. 부관참시 관을 쪼개고 시신의 목을 베어서 거리에 내걸었어요. 살아서 4번 공신 1등, 두 딸이 왕비, 영의정, 한강변 별장이에요. 죽어서 무덤이 파헤쳐지고 목이 잘린 시신이 거리에 나뒹굴었어요. 부관참시하고 함께 한명회의 공신 칭호는 모두 삭탈이 됐어요. 4번의 1등 공신이라는 그 전무후무한 기록이요. 한꺼번에 지워진 거예요. 압구정 정자는 이미 그 전에 성종의 명으로 철거가 되었고요. 왕비였던 두 딸도 자녀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까 왕실하고의 혈연적 유산도 남지 않았어요. 한명회가 평생에 걸쳐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이요. 물리적으로도 기록적으로도 사라진 셈이에요.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해서 시신 훼손으로 끝나는 이 궤적을요.
어떤 단어로 정리해야 할까요? 판단은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사실만 한번 나열해 볼게요. 한명회가 죽을 때 나이가 73이었고요. 단종이 죽을 때 나이가 17이었어요. 한명회가 공신에 오른 횟수가 4번이었고요. 단종이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3년이었어요. 한명회의 무덤이 파헤쳐진 시점이 4후 17년이었고요. 단종의 무덤이 왕릉으로 복원된 시점이 4후 241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1698년 숙종 24년이요. 단종이 죽은 지 241년이 지났어요. 숙종이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킵니다. 노상군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요. 묘, 단종, 바르고 으뜸이 되는 이런 뜻이 내려졌어요. 영월의 작은 무덤은요. 장릉, 장엄한릉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단종의 어머니 현덕 왕후도 함께 복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다음 날 숨진 그 23세 여인이요. 241년 만에 왕후라는 이름을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어몽도요. 삼족을 멸한다는 위협을 무릅쓰고 시신을 거둔 그 호장한테요. 숙종은 공조참의를 추중했어요. 장릉 곁에는 어몽도를 모시는 충신사가 세워졌습니다. 241년이라는 그 숫자를 한번 실감해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241년 전이면요. 1785년이에요. 정조가 왕위에 있던 시절이고요. 프랑스 대혁명이 4년 뒤에 일어나던 그런 시대예요.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야 한 소년의 이름이 복원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답이 나왔어요. 이제 두 사람의 무덤 앞에 한번 서볼게요. 단종의 장릉은요.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강원도 영월에 있고요. 올해 영화의 영향도 있어서 방문객이 11만 명을 넘겼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거기 가서요. 17살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요. 꽃을 놓고 돌아옵니다. 한명회의 묘는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어요. 상당부원군 한명회 선생묘라는 이름으로 문화유산에 지정되어서 관리되고는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인근에요. 좁은 터널을 지나야 닿는 곳이에요. 한쪽 무덤에는요. 매년 수만 명이 찾아와서 눈시울을 붉히고요. 한쪽 무덤은 고속도로 옆에 조용히 놓여 있어요. 무덤의 지금 모습이 역사가 매긴 최종 점수라면요. 그 점수표는 이미 완성된 게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요. 질문 하나를 던져드렸잖아요. 이긴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걸 정말 이겼다고 부를 수 있을까? 라고요. 한명회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걸 가졌어요. 권력, 재산, 명예, 가문의 영광까지. 73년의 생애 동안에 그는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보였어요. 단종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걸 잃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왕위, 자유, 그리고 생명까지. 17년의 생애 동안에 그는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570년이 지난 지금에요. 두 사람의 무덤이 놓인 풍경은 정반대예요. 권력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했고요. 기억은 수백 년을 건넜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몽도의 후손 중에요. 산악인 어몽길이 있어요. 히말라야에서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휴먼 원정대를 이끌었던 그 사람이에요. 570년 전 조상이 왕의 시신을 거두었고요. 570년 뒤에 후손이 동료의 시신을 거두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준다는 거요. 그 결단이 한 가문 안에서 반복이 되었다는 건요.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요. 어몽도의 그 하룻밤이 얼마나 오래 기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둘 때요. 그 결정을 내리는데 걸린 시간은 아마 하룻밤이 채 안 됐을 거예요. 한명회가 권력을 쌓는 데 쓴 시간은요. 30년이 넘었어요.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키는데 걸린 시간은요. 241년이었어요. 하룻밤의 결단, 30년의 권력.
241년의 기다림이요. 이 세 개의 시간 중에서요. 역사가 가장 오래 기억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가지고요. 영월 장릉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쩍새가 우는 계절이면요. 17살 소년의 이야기가 조금 더 가까이 들릴지도 모릅니다.